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3급 학습 이론 유소영입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저희 선택 과목 학습 이론 이제 첫 시간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학습의 개론이 나옵니다. 네, 학습의 이제 의가 먼저 나오는데요. 네, 같이 이제 저희 교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학습의 이제 일반적인 정의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학습이다. 우리가 무언가 배우는 걸 우리는 이제 보통 학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이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배워서 익히는 거예요. 이것도 일단 학습이긴 하죠.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좁은 의미의 학습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경험, 연습, 어떤 강화된 훈련 이러한 결과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행동의 잠재력들 있죠. 그러한 행동 잠재력들을 끄집어내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나 연습이나 강화된 훈련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냐면 영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학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배웠는데 잊어버려요. 안 써먹어요.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이건 학습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속적, 지속적이다라는 표현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수행을 한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익혔어요. 그죠? 배웠어요. 그러면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죠. 그게 이제 수행인데 수행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꼭 수행으로 나타나지는 않아도 학습이 일어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건 반드시 수행이 일어나야 된다. 이러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태도가 변한다라는 것. 네, 이것도 역시 학습 영역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럼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변한다라는 것도 역시 학습에 해당이 된다. 자, 후천적 변화의 과정인 거죠. 그죠?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면 어떤 유전적인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변화되는 거하고 조금 반대 개념인 거죠. 그죠? 환경의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후천적 변화, 환경에 의해서 개인이 내적으로 변하는 거. 학습자들이 목표 성취를 위해서 제공된 학습 조건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또 역시 학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상호작용, 여기 학습에서 상호작용을 뭐로 얘기를 하냐면 학습 상황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어떤 지적이고 정서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상호작용이라고 이제 학습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밑에 두 번째 학습에 대한 학자들 정의를 보시면은요, 이제 각각의 어떤 주제들마다 보면 이제 연구자들의 어떤 좀 관점이 좀 다르죠. 자, 파블로프나 손다이크 같은 사람들은 학습은 뭐냐면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이제 학자들인데 고전적 조건 형성이나 이제 연합주의가 이제 여기에 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켈러나 코프카 같은 사람들은 통찰로 인해서 발견되어지는 거 그게 학습이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식과정, 추리 능력, 이러한 인지 능력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 여겨요. 이제 인지주의 관점 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스키너라고 하는 학자는 또 뭐라고 했냐면 강화가 있을 때 나를 그 행동을 자꾸 잘 하도록 만들어준 어떤 그러한 강화가 있을 때 생겨나는 조건화 과정이다. 그 강화가 있으면 그러한 조건이 생기면 행동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강화에 의한 조건화 과정, 행동 변화 자체를 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동이 변하는 것 자체가 학습이다. 그래서 추론 과정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론을 내놓는 거죠. 바로 스키너도 역시 행동주의 학자에 해당하죠.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학습이라는 표현하고 좀 유사한 용어들이 있어요. 지식인에 보시면 자, 수행이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 어떠한 우리가 이제 과제, 동작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그러면 계속 반복되고 지속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영구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 학습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행이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때 이제 그러면 그땐 학습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발달 심리에서 사실은 이 부분은 다 공부를 했죠. 그죠? 여러분들 발달 심리를 먼저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땐 주로 양적인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이 뭐 키가 커진다든가 몸무게가 늘어난다든가 그죠? 근육이 세진다든가 하는 이러한 양적 증가를 우리는 성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주로 성장은 신체 변화에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성숙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성숙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유전인자가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내가 뭔가 이제 물려받았죠. 그 유전인자를. 그래서 이 유전인자가 나에게 이제 어떤 다 이제 나의 정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유전인자의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를 일으킨다. 네. 그것이 바로 성숙이다. 그래서 경험을 하거나 우리가 훈련한다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경험치가 없고 무언가를 훈련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물려받은 그 유전인자로 인해서 변화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내적,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출현하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변화를 주로 의미를 한다.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2차 성징, 사춘기 때, 그죠? 그때 보면 이제, 그죠? 성인의 이제 몸으로 변화죠, 그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죠? 아이에서 이제 어른으로 넘어가는 어떤 이러한 이제 시기를 겪으면서 심리적인 변화도 생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성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숙은 유전의 어떤 기인한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시면 발달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학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주로 훈련, 연습이죠. 그죠? 학습은 주로 훈련, 연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변화이죠. 자, 발달은 주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변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발달이 유전 요인만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더 표현한 거를 좀 보시면은요. 생물학적, 성숙 이런 과정에 따라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 정서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네, 작용이죠.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생에 걸친 변화를 우리가 발달이라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유전적으로 우리가 결정되어 있는 성숙이라는 거,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그죠?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중요한 거는 환경.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 어떤 학습을 했냐 이런 거. 그래서 발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사실 이것들이 유전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돼서 변해가는 것을 발달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학습의 범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의의 학습.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로는 학습을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경험이 개인의 지식이나 행동의 비교적, 지속적 변화를 야기할 때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니은 보시면은요. 그 변화라는 게 그러면 의도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비의도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변화가 좋은 변화일 때도 있고 나쁜 변화라는 것도 있죠. 이것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옳은 변화일 수도 있고 틀린 변화도, 그다음에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변화됐을 때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이제 넓은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협의의 학습이 있죠. 좁은 의미로는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 보시면 정해진 학습 목표를 달성시키는 그러한 상황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되어 있는 학습 목표 이런 것들을 성취하는 활동, 이게 바로 이제 좁은 의미의 학습입니다. 니은 보시면은요, 협의 학습에 대한 정의는 학습의 주체, 학습의 상황,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제한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이제 3번 보시면요, 교수 학습 지도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어떠한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되느냐 이제 쭉 보시면 첫 번째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네. 학생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획일화된 교육을 좀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점점 교육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학습자가 지니는 어떤 각자의 요구도 다르고, 그죠? 능력도 다르고, 이런 것들에 좀 맞는 학습 활동의 기회를 마련을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사회화의 원리. 그래서 학습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학습의 내용을 너무 어떤 그 이론적인 이런 거에만 기반을 할 게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가 좀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 사회의 사상, 문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에서 경험한 것, 학교 밖에서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교류를 시키고 공동학습을 통해서 협력적, 우호적 학습을 진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사회화의 원리다. 세 번째 이제 자발성의 원리, 그죠? 자발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게 이제 좋다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의 원리는 학습을 종합적인 전체로서 지도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동시학습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동시학습의 원리라는 거는 의도적인 학습과 그다음에 비의도적인 학습 이것이 모두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동시학습의 원리이고 목적의 원리. 교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야 학습자 입장에서는 적극적 활동이 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교사 입장에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교수 활동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다. 우리가 뒤에서 이제 목표도 또 얘기를 해볼 건데 목표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실행할 때. 그다음에 6번 과학성의 원리입니다. 자연, 사회에 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 법칙 등을 적절하게 지도함으로써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력을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직관의 원리입니다. 사물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뭔가 구체적인 사물을 직접 제시하고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학습 기대 효과가 나옵니다. 네.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된 적이 좀 있었던 부분이죠. 자, 교사의 기대 형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상대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말로 그죠 잔소리를 하죠.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대감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근데 진실된 그거를 표현을 해주는 게 훨씬 상대방이 변화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에 따라서 어떤 학교 생활 과제 수행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가 다르죠.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는 교사는 분명히 쟤는 이번에도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볼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을 거고 늘 열심히 안 했던 친구들은 쟤는 이번에도 또 그렇겠지 이런 기대를 하죠. 그죠? 그러면 역시 결과는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한 교사의 기대가 학생들의 성취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원래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교사가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높은 기대를 받은 학생은 높은 성취를, 그다음에 낮은 기대를 받은 학생은 낮은 성취를 이루게 된다.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3번 보시면은요. 교사 자신의 능력과 그다음에 학생의 학습을 어느 정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교사의 신념, 이런 것들이 바로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학생의 어떤 신체적인 매력도 이것도 역시 교사에게 그 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교사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요인도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다 교사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밑에 5번 보시면요. 교사의 기대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의 성취 수준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기대 유지 효과다. 기대한 거에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 유지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요. 이제 교사의 학습 기대 효과라고 해서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 피그말리온은 그리스에 나오는 조각가 이름이죠. 그래서 피그말리온이 이제 예쁜 그 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되기를 계속 바랬죠. 그랬더니 진짜 사람이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신화를 따서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뭐예요? 내가 계속 바라는 게 있으면 기대하는 게 있으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자기 충족
충족적 예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기 충족적 예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으로는 로젠탈이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가 실제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대 효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젠탈 효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용어 다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자기 충족적 예언, 로젠탈 효과.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디귿 보시면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서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긍정적 기대가 학생의 긍정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믿어주면 그 믿음에 따라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 자, 피그말리온 효과하고 반대로 나오는 게 바로 골렘 효과입니다. 그러면 뭐 반대니까 부정적인 기대를 거기에 자꾸 이제 상대에게 하면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학생에게 그런 부정적 기대를 하면 생활 태도도 나빠지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다지 뭐 나한테 기대가 없어 그럼 내가 뭐 굳이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뭐 이런 거 노력하지 않아도 돼. 뭐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밑에 이제 지식인의 로젠탈 효과 실험을 보시면은요. 로젠탈이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능 이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능 검사는 그냥 이제 한다라고 그냥 했던 어떤 약간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기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른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지능에 따른 무언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거짓으로 이제 주제를 가르쳐 주는 걸 기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능을 이제 검사를 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그냥 지능하고 상관없이 무작위로 아이들을 뽑아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이쪽은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고 이쪽은 지능이 낮은 친구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 친구들의 몇 달 후에 이제 변화도를 좀 보겠다 이제 얘기를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지능에 대한 뭐 지능과의 학습과의 관련 뭐 이런 걸 본다고 했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이제 검사를 했더니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했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지능도 더 높아지고 성적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능으로 분류한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분류를 한 거라서 전혀 지능과 상관없는 그냥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선생님이 그러면 평상시에 이 친구들한테 지능이 이 친구들이 높으니까 이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기대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더 높은 어떤 성적 이런 걸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드웩의 성취 목표 지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목표를 설정하는 어떤 그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웩이 이제 그 만든 또 이론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이제 없는 내용이고요. 자, 목표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개인이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거 우리가 이걸 목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내가 바라는 그 이상적인 그 종착점 이게 있죠. 그거에 대한 미래 중심적인 어떤 인지 표상이다. 이제 굉장히 이건 참 심리학적인 어떤 표현이죠. 이제 어려운 인지적인 표현인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상적인 나의 종착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딱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그림이죠. 미래에 대한. 그게 이제 목표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뭐냐? 행동을 이끌어준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도록. 그래서 목표를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반드시 목표를 잡는 것이 도움이 된다. 목표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목표는 자신의 현재 수준 그리고 이상적인 수준 이게 어때요? 불일치하죠.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항상 우리 목표는 지금보다 좋은 걸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적인 수준에 불일치가 있다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그렇대요. 나의 현실과 이상, 이 차이가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와 수행의 그 불일치,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서 나의 이 불일치를, 이 간극을 이렇게 좁혀야겠구나라는 동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수행을 훨씬 더 잘한다라고 합니다.
개인이 세우는 목표 유형은 목표가 수행으로 연결이 되는 어떤 그 정도, 이것을 결정을 하는 핵심 요인이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방법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취 목표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취 동기 이론의 어떤 목표 지향성 개념에서 발전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목표 지향성 이론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목표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 수행에 집중을 시키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게 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하게 하는 그러한 동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목표는. 그래서 성취 목표 지향성에서는 두 가지 유형을 얘기를 합니다. 숙달 목표라고 하는 것과 수행 목표라고 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어떤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숙달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개인의 유능성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표의 그 이제 지향을 좀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고 이런 목표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표에 가지는 사람들은 보니까 유능성을 정의할 때 그 과제 자체를 유능성, 그 과제를 해보는 게 유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자체가 성장하는 거, 그게 개인의 유능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수행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데 개인의 유능성이라는 걸 뭘로 정의를 하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보다 좀 더 잘하는 거, 이거를 바로 개인의 유능함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정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규준지향 평가는 숙달 목표 지향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목표,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건 거죠. 뭐 성적을 딱 정해놓고 이거를 하면 잘하는 거고 이거를 못하면 이제 뭐 잘하지 않는 거고, 뭐 이러한 규준 평가적인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숙달 목표 지향성으로 발달하는 거에 영향을 좀 나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밑에 양가로 2번입니다. 지능에 대해서 증가신념을 가지고, 지능 발달을 시킬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장이 동기화를 시키는, 나를 더 발전시키는 거, 이런 거에 동기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을 한다는 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숙달한다라는 거, 숙달은 분명히 다르죠. 내가 이 과정 속에서 이걸 익혀가는 게 숙달인 거죠. 그리고 향상, 이해 증진,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 자신의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거,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것도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해도 안 될 거라는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려워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과제를 수행했는데 성공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걸로 주로 원인을 돌리려면, 노력을 했기 때문이야, 내가 뭔가 학습 전략을 잘 짰어, 이런 걸로 원인을 돌려요. 귀인한다는 게 그런 말이죠. 원인을 돌린다는 거. 자, 실패를 해요. 그러면 뭘로 돌리냐면, 아, 내가 노력이 좀 부족했구나, 이제 이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학습에서 뭔가 실수하거나 실패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이것도 배운 거야, 우리가 배움의 과정. 그러면서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게 바로 숙달 목표 지향성의 그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다음에 어려움에 대해서 그래서 끈기 있게 직면하고, 성공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야, 이러한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전적인 학습 상황들을 좋아하고 새롭고 도전적 과제를 학습할 때 굉장히 만족을 얻습니다. 자, 정규 수업이 끝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학습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요점 정의, 이러한 효과적 전략도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서 초인지, 메타인지 전략을 또 많이 사용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숙달 지향 목표 지향자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수행 목표 지향을 하는 사람은 이제 반대로 보시면 돼요. 숙달 목표랑 지능에 대해서 고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타고난 거야, 머리는. 난 타고나길 머리가 안 좋게 태어났어, 이렇게 보는 거죠. 타인하고의 상대적 비교, 이게 이제 성공의 기준이죠.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해서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은 결과가 잘했냐 못했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이 크죠. 그래서 타인과 경쟁해서 이기는 거, 이게 목표죠. 참 이게 우리 교육에 사실은 보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이 수행 목표 중심으로 학생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과제 수행을 실패했을 때 자기 능력 부족으로
예, 귀인. 예,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해서 내가 덜해서가 이게 내가 못한 거구나 아니라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감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제를 선택할 때는 숙달 목표 지향자들은 조금 어려운 걸 한다 그랬죠. 이 친구들은 뭐냐면 쉬운 거 선택을 해요. 아니면 아예 어려운 걸 해요. 그러니까 쉬운 걸 선택하면은 할 수 있는 가능성 높죠. 아예 어려우면 그거 다 어려워서 못했던 거야. 이제 이렇게 핑계거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무능함을 감출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한다. 자, 그런데 이제 수행 지향, 목표 지향을 조금 더 나눠봤어요. 두 가지로. 수행 접근이 있고 수행 회피가 있습니다. 자, 수행 접근은 경쟁에서 이기고 집단에서 내가 최고가 되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네. 타인들에게 뭔가 이제 나를 좀 잘 보여주는 거, 이게 중요하죠. 수행 회피는 근데 뭐냐면 타인하고 비교해서 내가 열등해 보인다라는 거를 피하는 거. 예, 이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목표 지향성을 수행 접근과 수행 회피 이렇게 또 두 개로 나눠서 또 얘기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행 평가가 그럼 동기에 이제 미치는 영향으로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수행 접근의 목표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보니까 자신감은 높아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나의 뭔가 잘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있고 자기 효능감 뭐 자신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과제의 실패 원인을 근데 자신의 능력에게 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숙달 목표랑은 그래도 분명 다른 거예요. 자, 수행 회피 목표라고 할 때는 자신감이 부족해요. 네. 당연히 자기 효능감이 낮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능에 대해서도 역시 고정적인 관점, 그리고 뭔가 수행을 잘 못했다 그러면 외적 요인에 주로 귀인을 하더라. 자, 그러면서 학생들이 보니까 학교에 다니면서 점점점 숙달 목표보다는 수행 목표 지향적이 돼 가더라. 네, 그러면서 숙달 목표 지향은 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 우리 대학 가야 되는 게 우리 학생들의 최고의 목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과정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나쁘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성적이 좋아야 대학에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등급 매기고 뭐 이런 걸로 가잖아요. 그죠? 규준 지향적인 그런 평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학생들이 점점 이제 숙달 지향적이 아니라 수행 지향적으로 이렇게 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 이제 지식인 보시면은요, 이제 학습된 무력감이 나옵니다. 네, 학습된 무력감, 학습된 무기력 이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이제 긍정심리학자가 있는데 이제 이 셀리그만이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나온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력감이 무기력이 학습이 됐대요. 네, 학습.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학습이라는 건 꾸준히 뭔가 배워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력감을 내가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네, 자, 어떤 실험에서 이제 알게 됐냐면 개를 이렇게 바닥에 막 전기가 막 오는 이런 이제 곳에 이렇게 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 고통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몇 번 겪고 났더니 자, 그다음엔 어떻게 공간을 만들었냐면 칸막이만 아주 낮은 칸막이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뛰어 넘어가면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아주 낮은 칸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막 전기가 오는데 여기 그냥 폴짝 넘어가기만 하면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개가 여기에 그냥 전기가 오는데 가만히 엎드려서 그 전기 충격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알게 된 거죠. 아, 동물이, 유기체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학습이 되는구나. 그래서 아예 극복을 해볼 그러한 엄두조차 아예 시도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는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학습된 무력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하고 상당히 이제 좀 유사한 그 증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울증의 뭐 하나의 원인을 학습된 무기력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의지가 상실된다.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 어떤 혐오 자극의 반복적인 노출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된 무력감이 주로 이제 숙달 지향 목표보다는 수행 지향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실패가 내 능력 탓이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학습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드웨의 그 성취 목표 지향성에서 목표 이제 내용까지 쭉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학습에 대한 이제 개념 명확하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왔던 학습에 대한 어떤 여러 이제 기대 효과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었죠. 피그말리온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성취 목표 지향성이 이제 좀 최근에 나온 이론이기도 한데, 네, 이제 많이 요즘에 또 연구가 되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성취 목표 지향성의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의 둘의 차이점 확실하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이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인데, 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연구들에서 전체적인 학습에 관련된 것들을 좀 한번 브로드하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 이론들은 또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